두 달 전쯤에 오늘 보니까 저기 도청 앞에 천막에 들여서 오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네. 들으셨어요? 네. 예. 지금 제2공항 건설이 제주도에 제2공항 투쟁에 올인한다고 비양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요즘은 제가 제 머리에 사상이 별로 잘 나와있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저도 여기 처음 와봤네요. 덕분에. 혹시 원래 7코스 걸어보신 분 계세요? 예. 여기 좀 내려가면 외돌리에서 시작해서 원래 7코스가 딱 끝나는 곳이 저희 고향 마을입니다. 분은 살고 계시고 저도 오늘 강의 마치면 이제 모처럼 그 부모님 같이 시간이 많지 않아서 보통은 뭐 한 2시간 이상, 3시간 정도 하는데 1시간 만에 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속도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평화공원 계속 들려보셨나요? 사산 평화공원 혹시 가보신 분? 반 절반 좀 안 되실 것 같은데 작년에 사삼 7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저기서 사삼에 대한 얘기를 듣거나 뭘 보거나 아니면 뭐 작년에 노동자대회 할 때 혹시 오셨던 노동자대회라도 분들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동백배지 다시 한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원래 동백배지를 작년에 43,000개를 만들려고 했다가 계속 이제 찾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결국은 70만 개를 만들었습니다. 농담 삼아 내가 동백이 국화가 될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사실은 그 20년 전에 50주년 맞아서 그때가 98년이고 김대중 정부가 막 들어섰을 때여서 이 사삼의 진실을 덮어놓고 21세기로 대한민국이 넘어갈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막 이제 전국화를 해서 특별법도 만들고 지상사 보고서도 나오고 또 여기 평화공원도 만들어지고 평화재단도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들이 그동안 한 20여 년 있었는데 작년에 해보니까 생각보다 사삼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구나 이제야 알았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서 많이 아실 텐데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를 얘기를 해야 될지 좀 자세히 얘기를 해야 될지 뭐 이게 조금 감이 안 잡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되는 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이게 10년 전에 그러니까 4.3 60주년 때 유해 발굴 장면입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예,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딱 내린 바로 그곳입니다. 제주도를 갔을 때 거기에 이제 주활주로가 있고 보조활주로가 있는데 그 보조활주로 쪽이 주활주로 쪽은 묻혀 있지만 지금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가 한 400 가까워 300몇십구가 여기서 이렇게 같이 묻혀 있는 얘기를 했어요. 원래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분들하고 조금 다른 분들이 있어서 원래 이렇게 또 다른 곳에 있는데 올해 시도를 했는데 제대로 못 찾아냈습니다. 아마 제주공항 활주로 확장 공사를 하면서 일부는 이제 아예 그냥 가만히 싸서 옮겨버린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제대로 찾지는 못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 지점에서 이제 여기가 여러분들이 내린 주활주로고 여기가 이제 보조활주로인데 끄트머리에서 이렇게 발견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평화공원에 가면 이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뒤에 시간이 없으면 이 뒤에까지 잘 안 가긴 하는데 이게 그 묘비들인데요. 이 묘비는 사삼 희생자 전체의 묘비가 아니고 희망불명자 묘비입니다. 3,000명 가까운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대부분 육지 형무소에 끌려가서 돌아가신 분들이 한 4,000여
돌아가셨을 거로 추정이 되지만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따로 이렇게 만든 게 되고 이게 제주 학살 지도라고 이제 여러분 혹시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색깔별로 나와 있는데 요 아주 진한 색깔 여기가 이제 500명 이상 한 마을에서 500명 이상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부촌 이런 데 400명, 300명 쭉 색깔별로 쭉 나와 있는데 아예 색깔이 없는 곳은 한 마을도 없습니다. 모든 자연 마을 중에 돌아가신 분이 한 명도 없는 마을은 한 마을도 없습니다. 제가 사는 곳, 제 고향은 여기 월평이라고 이제 바로 강정 해군기지가 지어진 강정 바로 옆마을인데 저희 동네는 비교적 희생자가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 건너면 친척이나 중에 안 돌아가신 분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저희는 뭐 친가 쪽으로는 돌아가신 분이 없는데 이모 쪽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도 그렇지만 사상을 우리가 얘기할 때 특히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거의 모든 사삼에 대한 서사라고 할까요? 사삼에 대한 얘기는 이런 희생의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참혹하게 돌아가셨는 희생됐는가라는 얘기인데 그것이 과연 사삼의 전부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는 여기서 조금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돌아가신 분 혹은 그 당시에 또 살아계셨던 분들이 오로지 어떤 희생의 대상 아니면 객체 피해의 객체로만 존재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무엇을 원했는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이런 것들은 주체는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짧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 측면에서 사상을 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제주의 역사라는 측면에서 보려고 좀 조금 긴 역사. 그 다음에 그 사삼이 일어날 당시에 우리 한반도와 세계의 상황 속에서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사삼의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봐야 되는데 다들 뭐 짤막짤막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가 이 한반도 남쪽에 있는 섬인데 지금은 우리가 제주도를 한반도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규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고려 시대에 그 제주도가 이제 한반도의 정치체 안으로 이제 편입된 고려라는 그 국가 안으로 편입되면서 제주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어요. 제주가 독립적이었을 때는 이름이 탐나였죠. 그리고 몽고 시대, 몽고가 지배하던 시대에 제주도를 또 탐나 총각부라고 해가지고 탐나라는 어떻게 보면 한반도 권력에서 빼낸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섬이라는 게 아주 이제 양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방적인 공간이죠. 어디든지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약 2000년 전에 탐나 시대의 교역도인데, 그러니까 그때 보면 뭐 베트남 이런 데까지 이 삼양동 유적에 보면 뭐 중국, 일본 뭐 이런 대만, 필리핀, 베트남 이런 데의 물건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상 왕국이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제주도가 굉장히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들이 뭐 제주도 오고 싶어 하지만 굉장히 척박한 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교역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이제 먹고 살아가기가 힘든 그런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런 열린 공간이었는데 이제 한반도 권력으로 편입되면서부터는 완전히 폐쇄된 공간이거든요. 그게 다 막혀버리기 때문에 중앙 권력에 의해서 그러면서 이제 섬이라는 조건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 닫힌 공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열린 공간이 완전히 닫힌. 이 두 가지가 정반대가 어떻게 보면 병존할 수 있는 게 이 섬, 특히 이제 끝에 있는 우리 제주 같은 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고려 시대에 아까 이제 한반도로 편입되면서 제주라는 이름을 갖게 됐죠. 제주라는 이름은 굉장히
뭐 쉽게 얘기하면 물 건너에 있는 큰 땅이다 이런 뜻이에요. 물 건너에 있는 땅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쪽에서 보니까 물 건너에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고려 시대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몽고 지배를 상당히 많이 받잖아요. 몽고가 주로 말을 타고 다니는 족속이기 때문에 말 타고 다니면서 싸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키우는 곳으로 목마장으로 제가 지난번에 터키 가보니까 거기가 이제 또 몽고들이 말 키우는 곳이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 제주도가 이제 말을 키우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오늘은 참 서귀포가 좀 쌀쌀합니다만 서귀포는 굉장히 따뜻한 곳이죠. 그러니까 겨울에도 풀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넓은 평원이 있고, 그리고 화산이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굉장히 사실은 동서로는 굉장히 편해요. 땅들이. 거기다가 사나운 맹수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잡아먹을 만한 호랑이라든가 이런 맹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키우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었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비극의 씨앗이기도 한데, 여기 우리나라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요 사람 보면 이거는 드라마에 나왔다. 혹시 정도전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 보면 이 사람 누굽니까? 이성계하고 맞섰던 최영이라는 장군이죠. 우리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장군 중에 한 명이죠. 근데 이 사람이 제주도로 보면 거의 이승만과 같이 아주 나쁜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제 몽고가 들어와서 모코라고 해서 말을 키우고 있었는데, 이제 몽고가 망하고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제 공민왕조에서 이제 친명으로 이제 돌아서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몽고에서 그 명나라에서 말을 바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원나라에서 몽고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못 주겠다 이렇게 한 거고, 이제 뭐 타협 한 거기서 2,000필 내놔라. 그런데 우리는 뭐 200필밖에 못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고려에서 그 말을 가지러 온 관료를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소위 목포인난이라는 게 일어나는 건데, 그때 제주도 인구가 약 3만에서 3만 5천 정도였다고 그러는데, 최영 장군이 2만 5천의 병력을 끌고 제주도를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살이 자행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몽고족이라고 하지만 이미 들어와서 산 지가 한 100년이 넘거든요. 요즘은 수명이 100년이니까 그렇지만 그때는 수명이 한 40, 50세 정도 될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한 100년 지나면 한 3세대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현지화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저항을 하게 되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그게 그 목포들, 그러니까 원나라에서 온 사람들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제주도민 그 당시에 제주도를 살고 있던 사람들이 쫓겨서 요 앞에 있는 범선, 그 북한 경대 앞바다에 있는 범선까지 결국 쫓겨가서 거기서 최후 결사 거기서 이제 다 죽는데, 어쨌든 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학살이, 4.3과 유사한 대량 학살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누굴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 후보들한테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제일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 세종대왕이죠. 근데 이 사람도 제주도 사람들한테는 아주 왼수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으로 바뀐 이후에 아까 목포의 난이 이제 평정되고, 그러니까 중앙의 권력이 약했을 때는 여기는 강할 수 없고 여기는 더 약거든요. 그러니까 고려가 망해가니까 이제 중앙 권력이 이제 지방에 미치는 힘이 약해지죠. 그때가 제주도 사람들은 제일 잘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말이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러니까 말 한 필에 노비세 그러니까 그 말을 팔아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인구도 한 5만으로 늘어났다고 해요. 그 여말 선처 사이에. 그만큼 제주도 사람들이 이제 잘 살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세종은 이제 중앙 집권을 강화하죠. 그러면서 이 말은 내 말이다. 국가의 나라의 말이다. 이들 마음대로 하고 팔고 하지 못한다.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어느 날 이건 다 내 거야. 니들 함부로 건들지 마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사람들은 머리를 쓰겠죠. 그래서 어떻게 너를 죽여가지고 이제 밀무역을 하는 거죠. 가죽은 가죽으로, 고기는 고기로 말이나 소를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걸 때려잡은 게 이제 세조입니다. 소위 우마적이라고 해가지고 우마적이라고 해서 그렇게 말이나 소를 몰래 잡아가지고 파는 사람들을 이제 잡아서 한 1000명 이상을 함경도로 보내요. 이렇게 이제 주도에서 함경도로 아예 이제 그냥 보내버려요. 그리고 이제 완전 그러고 이제 아예 이제 그걸 못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종이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역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역사라는 게 같은 역사라도 어디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 어떤 각도에서 이걸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게 역사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주도는 유배지라고 유배지는 뭐예요? 사람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목사, 지금 도지사 있잖아요. 관찰사 이런 걸 이제 왕이 임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내는데 다른 데는 임기가 60개월이 있는데 제주도만 30개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있고 싶지 않은 곳이니까 어쨌든 이제 임기를 줄여준 거죠. 절반으로 줄여졌는데 대부분 뭐 제주도 목사로 가라 그러면 아이고 갑자기 뭐 배가 문장염이 걸렸어요. 뭐 이렇게 들어누워 버린다든가 아니면 30개월인데 거의 한 10달을 전라도까지 오는 거죠. 이제 놀면 이제 전라도까지 와서 오면은 이제 잠깐 있다가 이제 빨리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을까 이 궁리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빨리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중앙의 실력자들한테 뇌물을 바쳐야죠. 제주도에서만 나는 무슨 버섯이라든가 전복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중앙 실력자한테 이제 뇌물을 바쳐야만이 자기가 빨리 제주도를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죠. 제주도는 먹을 게 없어요, 사실은. 뭐 여기 우리 자연 조건이 아시지만 제주도 보니까 바람 많고 화산섬이다 보니까 제주도의 그 지표가 여기 바위 위에 흙이 한 30c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농농사 같은 게 거의 불가능하고 물은 이제 비 오면 전부 쭉쭉 빠져버리죠. 이 현무암에 이게 구멍 숭숭 뚫린 이제 바위들이니까 전부 뚫려가지고 요 바닷가에서 쭉 올라오죠. 그게 삼다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 정화가 확실하게 되죠. 쭉 거쳐가지고 쭉 내려가서 쭉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강정에 사실은 그래서 물 많은 곳이라는 그러니까 물감자에 물점자거든요. 강정이라는 마을이. 근데 제주도에서 가장 논농사가 잘 됐던 물이 많은 곳이에요. 혹시 강정천 가보신 분들은 한 여름에도 그 강정천에 한 1분 이상 있기가 힘들 정도로 차갑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용천수라고 해서 그렇게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물인데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놀기는 좋지만 그 농사 짓기에는 정말 안 좋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사실은 제주도는 소위 말하는 지주 계급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잉여 농산물이 생겨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지주 계급들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열심히 농사 지어봐야 먹고 입에 들어가기 바쁜 상황에서는 사실은 뭐 그런 양반 지주 계급들이 거의 있을 수가 없어요. 제주도민의 조선 중기에 제주도민의 3분의 2가 노비예요. 제주도에는 비는 그렇게 산에 많이 와도 홍수가 없어요. 최근에 홍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3분의 2가 노비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예를 들어 우리가 노비하면 반노비, 산노비 해가지고 양반집에서 일하거나 반청에서 일하거나 이런 걸 의미하는데 제주도는 그런 노비도 있지만 그 반노비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냐면 그냥 평범한 농민들이에요. 농어민들인데 국가에다가 그걸 바쳐야 되는 그 특산물이나 이런 걸 바쳐야 되는 의무를 가진 이제 계급으로 다른 이제 뭐 군대 가고 이런 건 안 가는데 그런 걸 해야 되는 계급으로서의 노비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끈끈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신분적으로나 그 어떤 그 재산적으로나 큰 차이가 없고 서로 의지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강한 공동체적인 유대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땅을 이제 척박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가혹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참다 못하면 가끔가다 어떻게 됐어요? 터져 나오겠어요. 이거는 이제 밑에 제가 어렸을 때도 이거를 동네에서 많이 했는데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그 새끼 꼬는 잔치날 온 동네가 모여서 왜냐하면 제주도는 바람이 세니까 이 초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이제 못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게 잔치날이에요. 온 동네가 모여가지고 저렇게 새끼를 꼬는 그런 장면이 공동체적인 보여주는 거고 특히 이제 해녀들은 이게 굉장히 강하죠. 해녀들은 혼자 바다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해산물을 따도 혼자 판매하지 못합니다. 거기 조합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해녀 항쟁을 할 때 일본 경찰도 손을 못 댈 정도로 이제 굉장히 강한 공동체성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의 역사인 거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가혹한 진상이 일어났을 때 이제 소위 밀란이라는 쪽에서 터져 나오는데 제주도는 독특하게 이제 장두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참다 못하면 내가 뭐가 무슨 걸겠다. 그러니 이제 모이자 하고 사발콩물을 돌리는 그 몇 명이 장두를 기차하는 거죠. 장두는 때로는 노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이 사람 목숨을 걸었으니까 이 사람 밑으로 같이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도에 뭐 병사로 해봐야 얼마 없잖아요.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들고 일어나면 못 당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배 태워서 보내버리기도 하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죽여버리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중앙정부에서 이제 그 내려보낸다.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이제 조사단 같은 걸 내려보내가지고 이제 한편으로는 장두들은 죽이는 거다. 죽는 거다. 그러니까 감히 나라에 되도록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장두들은 죽는데 근데 또 반면에 이제 그래 뭐가 그렇게 일이 불만이 뭐냐 도대체 해가지고 일부는 이제 해결해 주는 이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323이라고 이제 대정에 가면 있는데 1902년에 이제 이재수의 난이 이때 이제 그 장주 역할을 했던 이재수, 오대현, 강호배 이 세 장주의 길이 이런 이제 비가 이제 있습니다. 이 전통인데 이게 이재수란이 일어났을 때가 1901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4.3이 일어났을 때로부터 50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어른들은 이거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이렇게 이제 비가 세워진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영웅이 돼 죽었지만 그런 거죠. 그 이야기들이 이제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4.3도 그 역사의 한 부분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봉기를 일으켰던 사람들은 그런 전통 속에서 우리 몇 사람 목숨을 걸더라도 이걸 해결하자 라고 하는 그 역사의 하나의 전통 속에서 일어났을 수도 있다. 다만 이 봉기가 4.3 봉기가 일어날 때의 상황이 좀 달랐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불과 350명의 무장대가 그 권총 총 다 합쳐봐야 30점도 안 되는 나머지는 겨우 죽창이나 들고 있었던 이 350명의 무장 봉기 때문에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역사에도 없었던 일이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최영 장군이 내려와서 죽였을 때 말고는 역사에도 없었던 일인데 그보다 더 심한 부분이 있었고 더 심하게 아까 얘기했지만 목사를 죽여버리는 일도 있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희생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왜 이런 희생이 왔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이 산업봉기가 일어나는 그 상황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이른바 이제 국민국가 간섭이라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봉기를 했어도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라는 봉기지 우리가 니들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주권자로서의 봉기는 아니에요. 물론 그게 역사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긴 하지만 이 봉기를 그 전에 이제 밀란을 일으켰거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우리 문제를 우리가 너무 억울하다. 이거 너무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이것 좀 해결해 달라. 이런 봉기였던 거죠. 근데 4.3 당시의 봉기는 그게 아니라 이 나라가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정치학으로 보면 국민국가라는 게 국가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문제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국민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주권자이면서 동시에 대상인 건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통일성 이런 것들을 일정을 확보하려는 게 있어요. 누가 주권을 행사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잘못 어떤 경우에는 이제 배제된 이들은 국민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생겨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국민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는데 근데 물론 그 정체성이라는 게 좀 폭이 넓을 수 있죠. 우리가 반영적일 수 있는 거죠. 상당히 넓은 폭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우리 국민이다라고 하는 비국민과 국민을 나누는 이런 선을 할 수가 있는데 때로는 그게 오히려 더 이제 좁아져 버리는 그 통일성 안에 들어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가혹한 학살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 나치의 경우도 그런 거죠. 유대인이나 얘들은 우리 국민이 아니야 라고 규정하면서 이제 대량 학살을 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사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소위 이제 냉전과 분단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과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냉전과 분단되는 과정에서 이쪽의 정체성에 말하자면 흠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제 학살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사실은 해방이 되면서 이제 그야말로 내 나라다. 우리가 올해가 이제 3.1 혁명 100주년, 3.1 운동, 우리는 흔히 3.1 운동이라고 불러왔지만 3.1 혁명 100주년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왜냐하면 왕조를 거부하고 그 3.1 운동에서는 이미 왕조의 복구가 아니라 국민국가를 지향을 했고 그런 것들이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니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임시정부나 이런 부분들이 왕정을 복구하는 정부들은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3.1 운동을 계기로 해서 사실은 국민국가를 지향한 거죠. 국민주권의 국가, 인민의 나라 혹은 국민의 나라를 지향했던 거고. 근데 그게 일제를 지배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일제를 벗어나면서부터 해방되면서부터 진짜 우리들의 나라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사람들이. 근데 그 우리들의 나라가 결국 우리들의 나라가 아니었던 거죠. 이게 우리 대표적으로 입장기가 내려가면서 이제 성조기가 올라가는 장면이죠. 그리고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권은 내가 갖는다라고 하는 메가더의 포고령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뭐 이 과정은 대체로 아시기 때문에 제가 뭐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진짜 우리의 나라를 이제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런 건국, 뭐 요즘 얘기하는 뭐 건국적 이런 의미의 건국이 아니라 진짜 이제는 우리가 해방됐으니까 우리의 나라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이런
건국의 운동이었는데 혹시 이제 사산 평화공원에 가보신 분들은 이 건국 오칙이라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로 보면 너무 온건한 거죠. 기업가와 노동자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 지주와 농민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 여자의 권리가 남자와 같이 되는 나라를 만들자. 청년이 힘으로 움직이는 나라를 세우자. 학생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나라를 세우자. 이게 그 당시에 그 민전이라고 해서 그 건국준비위원회가 이제 인민위원회로 갔다가 이제 간 게 이제 민전이었는데 그 민전의 5대 건국 오칙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좌우 대결이라고 생각을 그 해방 공간의 대립이 좌우 대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좌라고 얘기했던 부분이잖아요. 인민위원회나 이제 건주는. 근데 뭐 기업가는 그렇다 치더라고. 지주와 농민이 다 잘 사는 나라를 만들지. 이건 지주는 다 지주를 타도하고 자본가를 타도하고 해야 되는 이런 건데 만약에 진짜 좌우 이념 대립이었다면,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보다는 훨씬 더 폭넓은 우리들의 나라를 인민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모스크바 삼상 회의, 외상 회의를 계기로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좌우 대결이라고 하는 게 소위 이제 친일파를 중심으로 한 이 부분들이 아주 소수였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역관계를 이제 변화시키는 과정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을 보도한 동아일보가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의 오보를 그것도 아주 의도적인 오보를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즉각 독립을 주장했는데 소련이 40년간 신탁 통치를 주장했다. 그래가지고 신탁 통치가 된 거다라는 식의 5년 신탁 통치가 된 거다라고 오보를 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반탁 운동으로 우익이라고 하는 부분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분단으로 치닫게 되는 과정인 거죠. 46년 6월에 이미 정읍발언 통해서 분단으로 오게 됐고 거기에 맞서서 이제 27 구국투쟁이라든가 총선 반대 투쟁, 단독선거 반대 투쟁하는 분단에 반대하는 운동들이 대대적으로 벌어졌던 것이고 그 과정에 사삼이 있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내는 그 공항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 이제 관덕정이라고 이제 옛날 중심지죠. 중심지가 있었는데 요 뒤에 있는 북국민학교에 47년 3월 1일 3만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제주도 전체적으로는 한 4만 명 정도 모였어요. 저기 못 가는 사람들은 모슬포나 이런 데는 따로 모인 거예요. 그 당시에 제주도 인구가 얼마였냐? 한 26, 7만 정도 됐습니다. 그 중에서 4만이 모였다는 것은 한 6분의 1, 7분의 1 정도가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촛불 시위할 때 제일 많이 모였을 때가 얼마나 모였습니까? 한 230만 명 모였어요. 전국적으로 230만 명 모였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가까이 됩니다. 20분의 1입니다. 그런데 이 3.1 대회에 모인 사람들은 제주도 인구의 6분의 1입니다. 모여서 친일 몰입의 청산, 통일 독립 쟁취하자 이걸 외쳤죠. 그러니까 6분의 1이 모였다는 것은 사실은 제주도민 전체가 90% 이상의 압도적인 염원이 이걸로 표현됐다. 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 3.1 집회에서 나와서 이제 해산하면서 행진하는 도중에 여기에서 이제 그 김하병이 애를 치고 그냥 가니까 주민들이 저놈 잡아라 하고 이제 쫓아가니까 이제 발포를 해가지고 6명이 죽고 8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지죠. 거기서부터 사실은 비극이 시작된 건데 그것에 대해서 경찰이 잘못했다. 미안하다 하고 진상조사하고 했으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였는데 오히려 이제 3.1 집회를 주도한 부분들을 잡아가고 탄압을 시작하니까 이제 3월 10일 날 바로 내일이죠. 내일 그래서 관덕정에서 30 총파업 기념대회를 합니다. 제주도 직장인 학교에
그 거의 전부 95% 이상이 참가하는 민관 합동 총파업이 벌어집니다.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경찰들도 저희도 출신 경찰들은 파업에 동참하는 압도적인 이제 총파업이 벌어지는데 그러고 나서도 계속 이제 탄압을 한 거고 그 탄압의 주역으로 이제 여기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죠. 서북 청년회라고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월급을 받고 온 사람들도 아니고 주로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 공산주의자 내지 공산당이라고 하면 그냥 일을 가는 사람들을 그냥 제주도에 보내가지고 알아서 먹고 살아라 한 거죠. 빨갱이들을 진압해라. 다 제주도민들 빨갱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태극기 강매하고 뭐 독탈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고 그 1년 동안에 2,500명이 투옥돼가지고 제주도 유치장에 앉을 자리도 없을 정도로 앵간한 젊은이들은 다 경찰서로 잡혀갔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많은 경찰서가 다 꽉 차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고문치사가 발생하고 이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그 장두의 전통 속에서 우리가 그냥 앉아서 당하느니 목숨을 걸고 이걸 막자라고 하는 이런 게 이제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봉기 초기에 유격대 사령관 김달삼과 구현대장 사이에 담판이 벌어져서 평화적인 해결의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뒤집어 버리죠. 5월 6일 날 있었던 요 제주도의 그 군정 수뇌부 회의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당시에 경무국장을 했던 조병옥과 요 김익렬 그 연대장 평화회담을 주도했던 그 김익렬 사이에 격투가 거의 격투에 가까운 그러니까 조병옥이가 김익렬 너 농공부자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고 그걸 이제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김익렬을 해임시켜 버리죠. 김익렬을 해임시킨 것은 강경진압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였고 그 강경진압을 하러 내려왔던 사람이 이제 박진경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독립군들을 토벌했던 경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대량 학살이 시작된 거고 결정적으로는 바로 이 날이 문제가 됐죠. 5월 10일 단독 선거가 벌어진 날이에요. 전국 200개 선거구에서 200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데 딱 2명만 못 뽑았습니다. 제주도 3개 선거구 중에 2개 선거구, 북제주군에 있는 2개 선거구에서 선거를 못 했죠. 그때는 지금하고 달라서 유권자 사전에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을 하고 등록한 유권자의 50%를 못 넘기면 선거 무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뭐 투표율이 높았다 어쩌다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등록된 유권자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등록 안 한 사람 빼고. 그러니까 95%의 투표율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런 거고 대부분은 이제 막 그 당시에 이미 좌익이 거의 그 붕괴된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이라든가 청년단, 아까 얘기했던 서북청년단, 대동청년단, 대한청년단 이런 사람들이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가서 등록을 시키고 투표장으로 끌고 갔던 거죠. 근데 제주도에서만 이게 실패한 이유는 뭐냐면 온 마을이 산으로 갑니다. 온 마을이. 한라산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뻗다리 싸들고 애고 어른이고 그냥 산으로 싹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잡으러 투표하러 이제 투표장으로 끌고 가려고 마을에 갔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투표 거부를 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2개 선거구가 등록 유권자의 50%를 못 넘겨가지고 이제 선거가 무산돼 버린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수립되던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훼손을 했다. 이래 돼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비국민이 된 거죠. 죽여야 되는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8.15 이후에 대량 학살이 벌어지는데 이 대량 학살은 단순히 이제 대한민국 이승만 정부가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진압사령관 브라운 대령이 제주도 와서 한 얘기가 이제 이거죠. 나는 원인은 흥미가 없다. 나의 사명은 오직 진압뿐이다. 근데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런 그 전쟁 상황이 아니고 말하자면 이제
그 시위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부 무장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 미군이 진압사령관을 현재 직접 보낸 사례는 세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아주 특수하게 이제 미군 그 로버트 브라운 대령이 와서 직접 지휘를 했던 거죠. 물론 미군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미군이 온 건 아니지만 실제로는 지휘했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이 해안선으로부터 5km보다 더 산 쪽에 있으면 무조건 적으로 간주해서 사살한다. 해서 이제 소개령이 내려졌던 거고 이게 이제 10월 17일 날 그리고 이제 11월 17일 날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이제 대량 학살이 시작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꽤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대부분 그 젊은이거나 그러니까 뭔가 의심된다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시기부터는 남녀노소 구별 없이 마을을 통째로 불태워버리고 죽여버리고 하는 이런 사태가 이때부터 벌어지는데요. 그래서 이게 희생자가 약 14,000명 정도, 그러니까 실제로 사망자는 이제 10,000명 좀 넘게 지금 파악이 돼 있는데 실제로는 이거는 이제 신고해서 이제 희생자로 인정된 사람들인데 실제로는 최소 25,000에서 30,000명 정도가 죽었을 거다라고 이제 추정하고 있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인구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감안했을 때 들어오고 나온 사람들 쭉 감안했을 때 대략 25,000에서 30,000명 정도가 희생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10,000명의 통계 중에서도 예를 들어 1948년 12월 달 같은 경우는 약 3,000명입니다. 하루에 100명입니다. 이후에 한 3배 정도가 죽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200~300명씩 죽었다라고 한 달 내내. 그게 이제 이 겨울의 일입니다. 이 동백이 왜 우리가 동백꽃을 다느냐? 여러분들 이제 다니다 보면 지금 동백꽃도 떨어지고 있죠. 동백꽃은 떨어질 때 통으로 떨어지거든요. 이파리가 흩어지지 않고 통으로 툭툭 떨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겨울이 이제 그 48년 11월부터 49년 한 3월까지 요 사이에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는데 그때가 바로 이제 동백이 피고 질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흰 눈 위에 동백이 그렇게 떨어져 있으면 멀리서 보면 그 사람이 죽은 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동백꽃이다라고 이제 강요미 하백이 이제 그림에 화집을 그렇게 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동백꽃을 사상의 상징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학살에 누가 죽였느냐? 직접적으로는 이 송효찬 부연대장이 초토화 작전의 주역이었죠. 그러나 실제로는 이승만 대통령이 서청을 파견하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법도 없는 상태에서 계엄령을 선포해서 이제 학살을 명령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로버트 장군이 그 당시에 군사고문단장이었죠. 송유찬 중령 이 사람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부연대장, 새로운 부연대장이었고 토치화 작전을 주도한 사람이었는데 대단히 훌륭한 능력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그 성명을 발표하도록 추천해야 된다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송유찬에게 훈장이 내려지죠. 송유찬은 나중에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한 다음에 내각 수반을 했었죠. 그래서 재작년에 그 사람이 홍성 출신인데 홍성에서 이제 전직 국무총리 3명이 나왔다. 이해찬하고 이왕구하고 송혜찬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내세울 게 없어서 전직 총리 3명의 승가를 하고 하면서 선양 사업을 한다고 송효찬 선양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가가지고 유족하고 찾아가서 이제 항의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 대단한 지휘력을 발휘하였다라고 얘기한 이 편지를 보낸 시점이 언제입니까? 48년 12월 18일입니다. 하루에 200명, 300명씩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을 때 그거를 대단히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표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인데요. 우리가 사삼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전에 오랫동안 이제 폭동이고 죽어야 되는 자였기 때문에 죽었다. 빨갱이였다. 물론 그 중에 억울한 죽음도 일부 있었지만 빨갱이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이 역사의 기록이었죠. 50년 가까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이 20년 동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억울한 죽음이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걸 인정받아야 되는. 우리 아버지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초철로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냥 와서 죽였습니다. 이런 얘기만 해야 되는. 그리고 여전히 부장대나 그 당시에 이 조직의 간부를 맡았던 사람들은 여전히 서산평화공원의 위패도 안치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에 저도 이제 사삼 70주년을 하면서 그 사삼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하는데 많은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 될수록 더 억울하고 더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이 여전히 이제 우리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삼이 역사적으로 정당하게 평가되지 못하는 한 이분들은 영원히 그런 상태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억울한 죽음이라는 이 내러티브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당시에 제주도민들은 누구보다도 그 시대의 과제를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싸웠다. 분단에 반대하고 통일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친일파를 청산하고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치열하게 싸웠던 그런 주체로서 다시 복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또 한편으로 우리가 또 우리 국가에 대한 반성의 문제죠. 아까 제가 근대 국가를 얘기를 했지만 그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이제 국가라는 거는 단순하다. 국가는 폭력을 독점한 집단이다. 합법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권력을 장악한다는 것, 정치를 한다는 것은 악마와 손을 잡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리 좋은 권력도 그것이 물리적인 폭력을 최종적인 수단으로 하는 한 선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악마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통제하자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인권을 얘기하고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이유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악마성을 최대한 통제해서 만드는 해야 된다라는 게 근대 민주국가의 기본적인 원리인 것이고 그것을 이제 인권이라는 것을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4.3이나 우리가 뭐 세월호에서도 이게 나라냐라는 얘기를 했었지만 원래 국가는 그럴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가 나라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근대의 최소한의 근대 문명국가, 민주국가로서의 그런 그 악마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국가는 국가가 아닌 거죠. 나라가 아닌 거죠. 이거를 우리가 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돼야 될 것이냐에 대한 반성적인 그 계기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재건 서북 청년입니다. 재건 서북 청년. 정말 제도 사람들은 얘기만 들어도 막 치가 떨리는 서북 청년회에 재건돼 가지고 서북 청년. 아직도 우리는 서삼을 청산하고 있는가? 정의롭게 역사에 기가 막히는 일이 벌어졌었죠. 이게 2017년 재작년 일입니다. 현충일날 경남에서 현충일 기념식을 하는데 그 대표 위패 그러니까 순국 외국 그 선열의 대표 위패로 올라간 자가 누구냐면 박진경입니다.
박진경이 누구냐면 아까 김익렬 연대장을 쫓아내고 후임 연대장으로 와서 제주도를 동해서부터 서로 쓸어내리는 초토화 작전의 초기 작전을 하면서 제주도민 다 죽여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박진경이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던 하사들이, 부하들이 죽여버렸습니다. 상사를 죽였죠. 그랬던 사람이 이제 박진경인데, 이 사람이 순국 애국 열사의 대표로 현충일날 이렇게 올라가 있었다는 게 신문에 나온 사진이었어요. 이게 아직도 사삼이라고 하는데, 아니면 사삼만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그 잘못된 역사가 아직도 이렇게 청산되지 못한 채 있다라는 진짜. 오른쪽 사진은 뭐예요? 하루방이라는 거지. 이게 동상인데 아직도 있습니다. 이거를 제주도에 박진경 동상이 있어요. 어디예요? 충원 묘지에 있습니다. 아니 그럼 저 동선 언제 세워진 거예요? 그냥 책임지고 박정희 박정희 때 때나 세워졌을 세워졌겠죠.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동상 세우는 지금 것은 정확한 영철 선배가 다 책임지고 장두로 이게 제가 강의했던 얘기를 요약하는 4.3 70주년의 시입니다. 우리 제주도 4.3 시인 김경원 시인의 시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제주 4.3에서 무수한 제주도민이 아무런 이유 없이 억울하게 죽어갔다고 말한다. 그런가? 정말 그러한가? 1947년 3월 1일에 그 거대한 군집의 운동을, 뒤이은 3.1 총파업의 열정을, 나라 반쪽 만드는 50 단독선거를 저지한 동력을 우리는 그 4.3의 봄을 애써 잊고 있는가. 4.3의 겨울은 최고조에 이른 열정을 끄기 위한 그 몇 배 분량의 극한의 공포와 탄압, 이것은 공동체의 파괴와 개인의 해체, 이것은 정체성의 상실과 인간성의 말살, 이것은 사유하는 세포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주 4.3에서 죽음만 기억되고 있는 것이다. 제대로 진실을 말하자. 제주 4.3은 아무런 이유 없이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죽어서 아무런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것이 억울한 것이다. 제주 4.3에서 선대들은 이재수 항쟁군처럼, 동학농민군들처럼, 5.18 시민군들처럼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싸우다 쓰러져 갔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빨치산 항쟁과 일맥상통한다. 분명히 결단코 말하자. 이유 있는 죽음들이다. 고귀한 죽음들이다. 의로운 죽음은 의로운 행진을 부른다. 고귀한 죽음은 고귀한 결단을 부른다. 이제 후대들의 몫이다. 사실은 근데 현실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4.3의 진상조사 보고서를 내게 하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4.3의 아픔을 딛고 평화의 섬으로 만들자고 선언해놓고 강정의 해군기지 만드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 상처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그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그리고 이제 제2공항이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공항이 지금 포화 상태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주도가 포화 상태입니다. 하와이에 연간 860만의 관광객이 오는데 제주에 연간 1,500만의 관광객이 지금 하수도가 처리되지 않아 바다로 오폐수가 넘치고 쓰레기가 처리되지 못해서 야적장에 지금 쌓여가고 있고 생전에 없었던 도로 체증이, 교통 체증이 생기고 홍수가 나고 그리고 땅값이 폭등해가지고 그죠? 폭등해서 땅값이 폭등하면 제주 사람들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땅을 다 뺏기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나는 소득이 오르지 않는데 땅값만 오르면 가지고 있는 게 마이너스입니다. 세금 더 많이 내야 됩니다. 의료보험료 올라갑니다.
각종 부담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뭐 기초 노령연금이니 이런 각종 복지 혜택에서 제외돼 버리고요. 그래서 그 땅을 소득으로 그걸 감당을 못 하는데 결국 이건 땅을 팔라는 거예요. 팔면 누가 사느냐? 농사짓는 사람이 못 삽니다. 그 땅을 사서 수지를 맞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면 결국 개발업자한테 넘어가는 거죠. 결국 자본의 약탈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의 매력을 새로 발견하고 치유와 그림 이런 휴양과 치유 이런 것들로 과거에 뭐 유명 관광지만 돌아다니는 데서 다른 곶자월도 다니고 오름도 다니고 이렇게 올레도 걷고 하는 이런 것들로 제주도가 각광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물론 자본이 불러들인 건 아니죠. 제주도가 그만큼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온 거였는데 지금은 그거를 자본이 다 이제 자기 돈벌이 수단으로 다 만들면서 제주도의 매력을 오히려 깎아먹고 있고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고 제주도민들을 쫓아내게 되는 터전으로부터 쫓아내게 되는 이게 이제 제2공항을 지으면 더 가속화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기존 공항을 조금만 확장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불가나 조금 여기서 뭐 과도하게 늘리려고 생각만 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기존 공항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활주로 하나를 더 넣는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데 왜 굳이 또 하나의 공항을 지으려고 하느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결국 저거는 공군기지로 사용될 게 아닙니다. 해군기지를 만들 때부터 해군기지가 있으면 공군기지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제주 제2공항은 공군기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주도의 이 남쪽은 군사기지화가 되는 거죠. 해군기지와 공군기지가 만들어지는 군사기지. 그러니까 이 냉전이 시작되는 이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그 엄청난 비극을 겪은 아픔의 땅에 또다시 비극의 싹을 틔우고 있는 것이 아니나.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이거 생각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강저 해군기지를 결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돼서 자칫하면 아니라 공군기지가 될지도 모를 이 제2공항을 강행할 거냐. 그 앞에 우리가 서 있다고 봅니다. 저는 뭐 제주도의 미래, 제주도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기도 하고 지속 가능성, 제주도가 가진 이 한정된 섬의 생태적인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쨌든 이걸 막아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이제 강저 해군기지보다는 좀 지역 이슈로 좀 한정돼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온 김에 좀 물론 영리병원 때문에 왔지만 영리병원도 물론 막아야 되고 제2공항도 막아야 되고 제주도가 요즘 거의 막 아수라장에 들어가고 있는 타임 해군기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곳곳에 무슨 오라 관광단지니 뭐 저 송악산에다가 또 무슨 뭘 단지를 짓는다고 하니 아니면 저 동북에다가 무슨 동물원 무슨 참 그래서 저도 보다 못해서 제가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들 관심 갖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또 다른 4.3.15 또 다른 우리 민중들의 투쟁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처럼 의로운 죽음이 의로운 행진을 부르고 우리들의 몫이 되신 이제 우리 싸움이 또다시 가야 되는 아닌가 싶습니다. 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해주신 박성진 소장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구에 다 모으셨군요.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보니까 눈이 한 분도 안 졸았더라고요. 제가 혹시 졸으신 분이 계셔서 강연자분한테 신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한 분도 졸지 않고 열심히 강연을 들으셔서 감사합니다.